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마지막까지 거짓말로 일관한 윤석열의 거짓말 대잔치가 끝나고 이제는 또 다른 거짓과의 싸움이 시작될 판입니다. 거짓과 조작의 화신 김건희입니다. 정권 눈치만 보면서 표절을 표절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숙명여대도 이제 김건희의 석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사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취소는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조국 사태 때. 미치광이 반란 속에 윤석열이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은 곧 파면될 놈이 무슨 헛소리냐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모든 국민들이 저 말은 또 어떻게 믿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이 부부의 모든 삶은 거짓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때부터 알아봤지만 그보다 앞서서는 손바닥 왕자, 이웃집 할머니가 써줬다는데 더 앞서서는 검찰 개혁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검찰총장에 오른 거지요. 거짓말의 대가,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거짓말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녹용까지 들어간 쌍화차. 원가보다도 아래로 드리는 행사를 정어리몰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만 합니다. 9,900원 파격 특가로 모시니까요. 이번 기회에 많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다들 사랑해 주셔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 번에 10개씩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워낙 가격이 좋고 또 유통기한이 넉넉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쟁여두시고 쭉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어리몰의 도다리 쑥국도 지금 반응이 뜨겁지요. 도다리가 살이 통통하게 오른 제철이라서 아주 드실만하고 정말 드시면 만족하실 만한 그런 상품입니다. 생도다리 거기에 또 노지쑥 향기가 아주 쭉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작나무님께서 맛있게 드셨다고 후기를 올려주셨어요. 도다리 쑥국에다가 한라봉까지 이렇게 드셨나 봐요. 너무너무 맛있었다고 입에 봄이 가득 찼다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시고 리뷰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이 선택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세 분 패널 함께 합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연구소장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신유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건희 녹취가 또 윤석열 녹취가 하루하루 이렇게 계속 터져 나오는데 이번에는 김건희 녹취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그것부터 한번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는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알아? 중앙일보는 이제 삼성하고는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그걸 이제 알았냐 싶기도 한데 주목할 만한 게요. 저 녹취가 계엄 선포 이후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이런 것은 아직은 안 나왔죠. 예. 근데 저것만 딱 떼놓고 보면 김건희가 왜 조선일보에 저런 말을 했을까 한데 그 전 얘기가 더 저는 정말 폭발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명태균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지가 흔히 말하는 비화폰에 담겨져 있던 뜨끈뜨끈한 얘기를 담은 USB를 건네줬다면서요. 비화폰이 아니고 황금폰. 황금폰. 네, 하도 요즘에 비화폰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걸 건네줬다면서요. 그랬더니 조선일보 기자가 그걸 보도를 하기는커녕 용산에 갖다 바쳤더라.
그러니 이게 도대체 언론사냐. 그러니까 저는 그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건데 그걸 조선일보 측은 뭐 명태균이가 보도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다는데 그게 매체입니까? 그건 미디어로서의 기본을 방기한 건데 그랬더니 느닷없이 김건희가 그래 저건 매체도 아니야 저거 폐간시켜야 되라고 얘기했더니 폐간의 의미를 알고는 있는 건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이후인데도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 전에는 오죽했겠느냐. 그러게 말이에요. 혹시 안진걸 소장님 들은 바 있어요? 누구한테 어떻게 지금까지 뭐 주진우 기자와 한번 통화를 해보고 싶은데요. 아직은 밝히지 않는 제3자. 근데 저렇게 편하게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그 윤석열, 김건희 세력과 친한 사람으로 추정이 되고요. 근데 그 자들마저도 이제는 다 배신하고 폭로한다는 것도 또 이렇게 느껴지고. 왜냐하면 워낙 윤석열, 김건희가 함부로 하니까 주변에 이제 사람도 김성훈 정도나 국힘의 나경원 정도를 제하고는 다 돌아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너무 웃긴 게 윤경호 선생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언제 뭐 제보자 동의를 받고 보도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보도해갖고 지들 뭐 밤에 대통령인 행세하던 자들인데 명태균 씨가 확인을 안 해줘갖고 보도를 안 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그리고 본인들 말로도 무슨 뭐 대한민국 최고의 신문 우리는 사실 최악의 신문가 폐가 된다고 저희도 주장했지만 김건희한테 어떻게 한마디를 못합니까? 아니 V0가 나서서 조선을 폐간하겠다고 나쁜 놈들이라고 심지어는 기업들과 뒷거래하는 놈들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김건희에 대한 말은 없고 주진우 기자를 오히려 공격하고 죄송한다고 그러대요. 그건 그 사람은 있는 그대로 영상 녹취를 공개한 것뿐인데. 예. 근데 이게 있을 때 하지. 네. 예. 근데 이게 참 이 김건희의 말 한마디 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도 김건희의 저런 생각이 중요하다기보다도 이게 굉장히 큰 흐름이었다. 조선일보 폐간이라는 말, 이 말과 연결되는 게 극우 유튜버들이 조선일보 절독 운동을 했거든요. 1월 달부터인지 모르겠지만 1월 달에는 굉장히 극심하게 걔들은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조선일보 절독 운동을 했어요. 그런 것이 김건희와 사실은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 어떤 유튜버들을 관리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시민소통사회 기서관에서 그 극우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성이 문제가 되기가 됐었는데 실제로 극우 유튜버들이 조선일보 절독을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그 가운데 배승희 변호사도 극우 유튜버로서 왕성하게 활동을 했는데 최근에는 위드훈이 한동훈 측 팬카페인가요? 위드훈이에서 조선일보 극우 유튜버에서 너무 절독운동이 심하다. 우리라도 구독운동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조선일보에서 김건희 측에게 뭔가를 제안을 했는데 그게 뭐 선순위 물러나고 한동훈에게 후계를 넘겨줘라.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한동훈에게 후계를 넘겨주면서 자연스럽게 퇴진하는 모습을 갖춰라. 뭐 이런 제안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난리가 난 거죠. 아니 니네가 뭔데 우리를 내려가라 말아야. 니네가 뭔데 너네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시작된다면 그런 것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그런 뜻이 전달이 된다면 극우 유튜버들은 조선일보를 절독해라. 조선일보를 죽여라. 라고 함께 같이 박자를 맞추고 그 다음에 위드훈이 측에서는 조선일보 절독해도 되겠냐. 우리라도 구독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나리오가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 그러니까 신우진 변호사님 말씀은 극우 쪽에서 조선일보 절독 운동이 진작에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이미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김건희 씨의 저 육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극우 유튜버들과의 그런 유착이라든지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말들을 사실 윤석열 피청구인이 계속 반복해서 했던 것들이라든지 그런 추임새를 보건데 전체적으로 연결이 된 과정 속에서 조선일보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한동훈 팬카페인 위드훈이에서는 조선일보 구독운동을 하자. 이런 걸 보면은. 조선일보 절도운동을 했냐면요. 이 극우 폭동 세력들이 조중동마저도 윤석열 김건희를 비판한다. 요즘에 논설에 심심하게 실렸잖아요. 사실은 작년에도. 그것부터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절도운동을 했는데 이 김건희의 육성하고 결부되는 것은 그래도 김건희의 지침이나 지령을 받고 절도운동을 했다고도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거기다 조선일보가 계속해서 윤석열,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뭐 고난을 넘기거나 아니면 후계자를 한동훈을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한동훈한테 줄을 서서 한동훈을 대안으로, 왜냐면 윤석열, 김건희 가망이 없으니까 그런 식의 논조가 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명태균 육성을 들고 딜을 치려고 했다, 협박을 했다. 그러면 김건희 입장에는 빡 도는 거지. 이것들 죽여야 돼, 폐간해야 돼. 그러니까 상당히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조선일보 폐간하고 조중동 다 없애고 그 자리에 뭐 스카이 데일리 갖다 놓자는 겁니까? 네, 그렇죠. 광고비도 엄청 늘렸잖아요. 극우 극단 매체 스카이데일리 뭐 참 나머지 2개까지 이 3개를 정부 광고를 2~3배를 늘려줬더라고요. 근데 스카이 데일리가 뭐 이렇게 언론사예요? 신문 같은 것도 내요? 그냥 내더라고요. 온라인만이 아니고? 처음에는 인터넷 매체였고 부동산 전문 매체로 가장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스카이가 서울, 서초, 강남, 용산의 준말이다. 그쪽에 부동산을 자기들이 전문 분석한다. 처음에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실제로. 인쇄 매체도 나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인쇄까지 진출한 거죠. 근데 그게 전형적으로 사실은 아직도 정부나 지자체 광고는 인터넷 광고보다는 신문 발행의 광고를 많이 의존하고 거기에 돈을 더 많이 주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냅니다. 내고 이번에 광주에서 전환길 일당이랑 같이 예. 5.18이 북한이 이렇게 폭동이다 하고 내란이라고 그걸 또 그 신문을 거기서 뿌렸습니다. 그 시민들이 수백 명이 숨진 그곳에서.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매체 얘기지만 온라인만 뉴스를 내보내는 매체에는 정부나 지자체들이 광고를 게재하지 않아 왔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온라인만 뉴스를 내보냈던 매체들이 상징적으로, 형식적으로 뭐 몇천 부, 뭐 불과하지만 페이퍼를 찍어서 그걸 미끼로 갖다 들이대면 정부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광고를 이제 집행하는, 그러다 보니 온라인에서 그런 페이퍼들을 내놓는 거 많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제가 하나만 첨언을 하자면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중에 조중동이라고 상징하는 보수 매체에서 최근에 헌재 변론 과정 쭉 그 중간 중계를 할 때 윤석열의 파면, 헌재 그러니까 결정을 통한 윤석열의 파면은 불가피하다라는 쪽에 논조를 동아와 중앙이 그래도 조금씩 비춰왔다면 조선은 파면이라는 가능성을 점점 더 희석시키는, 그러니까 그 속에 용산 측과 쉽게 말하면 윤석열, 김건희 측과 조선이 뭔가의 거래가 있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거기에 한동훈을 예를 들어서 조선이 뭐 대안으로 생각했다. 이것까지는 저는 너무 많이 이제 짐작을 하신 것 같고. 저희 시나리오입니다. 네, 같고. 다만 그 논조에서 보면 점점 파면이 아니라 윤이 자진 하야를 할 테니 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양상훈 주필의 컬럼을 통해서 6개월 보장을 하고 6개월 후에 자진 하야 운운하는 뭐 되지도 않는 얘기들을 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보면 최근에 극우 유튜버들이 절도운동 얘기를 했다지만 용산 쪽과 윤석열, 김건희 쪽과 뭔가 거래 징후를 조선일보의 그 논조에서 조금 느꼈죠.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뭔가 삐그덕거린 게 생겨났다. 그래서 김건희가 저렇게 조선일보 폐간 운운하는 얘기를, 저건 명태균의 USB에 담겨 있는 내용을 폭로를 하니 많이 뭐 이거를 좀 더 뛰어넘는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여름 들꽃님, 조선일보 폐간만 해준다면 나는 명신이 지지하겠음. 그러셨네. 근데 김건희는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게 계엄 이후에 통화된 그렇죠. 내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뭐 전화질하고 어디에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말한 게 막 이렇게 다 공개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도 잘 모르는가 봐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지금 뭐 우리 댓글로도 뭐 김건희가 조선일보 폐간시킨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동의한다라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조선일보를 폐간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도 굉장히 설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 자신이 목숨을 걸었다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이 정도로 내가 어떤 일에 몰입하고 있다. 그 정도로 아직도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하고 있다는 거를 드러내는 거죠.
제가 그만큼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활동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전화를 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라는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명태균 씨의 그 통화 녹취 파일을 조선일보가 들고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마이뉴스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기 훨씬 전에, 이 훨씬 전에 명태균, 윤석열 부부는 대화가 다 공개돼도 외면하는 조선일보. 왜 명태균 보도에 대해서만큼은 조선일보는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할까? 이런 의혹 기사를 썼거든요. 알고 봤더니 조선일보는 이 명태균의 육성, 김건희 명태균, 윤석열 명태균 이런 육성 USB를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정말 이게 진짜 적나라하게 왜 그렇게 조선일보는 철저하게 명태균과의 관계, 명태균의 보도만 나오면은 철저하게 외면했을까? 이거를 분석한 기사가 그 전에 있었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예. 하여튼지 지금 이렇게 할 정신이 있나 봐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체로 지금 남편이 그것도 대통령이 저렇게 되고 있으면 좀 자중하고 조신하게 있어야지 어디에 저렇게 전화질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저런 게 또 나오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이 김건희는 어떤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쌓지를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아니면 전혀 개의치 않거나요. 그러니까 윤석열 체포 뭐 2차례 3차례 시도 그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가 뭐 가서 뭐 김건희를 만났니 얼굴을 봤더니 뭐 엄청 상해 있더라느니 그런 얘기가 다 지어낸 말이구나라는 거를 지금 보면 김건희는 거의 저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뻔뻔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 들어요. 하여튼지 이제는 김건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밝힐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치양명주 다 김건희하고 관련이 된 겁니다. 김건희하고. 억지가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 김건희가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되면 천공, 건진 이런 자들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왜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자고 했는지. 그것 때문에 그 참사 일어난 거 아닙니까? 최수근 상병, 난 그것도 왜 저런 난리인가 했더니 그거 드러났는데 결국은 그것도 김건희 때문 아니었습니까? 김건희하고 주가 조작해서 해먹었던 놈들이 임성근이 살리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윤석열이 저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주가 조작은 당사자고요. 이게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더 핵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거 다 이제 나와야 됩니다. 명태균 특검법이 이제 그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될 텐데 어제 통과됐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지금 최상목이라면 예. 충분히 거부권 행사. 마은혁 임명에 예. 대해서도 지금 임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재판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하나만한 말을 내놨습니다. 헌재가 이렇게까지 변론까지 제기해 주면서까지 그것도 만장일치로 극우 성향, 보수 성향의 재판까지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줬는데 존중하겠다. 그런 자라면 아마 뭐 마은혁 재판 임명도 시간을 끌 것 같고요. 지금 뭐 상법 개정안, 명태균 특검법 다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사실상의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조금만 내용을 바꾼 것뿐인데 문제는 명태균 특검법이 가동이 되면 홍준표, 오세훈, 김진태, 뭐 박완수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줄줄이가 다 수사 대상이 되는 것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이 이건 몸을 던져서 목숨 걸고 목숨을 걸고 막을 거고 그걸 최상목에게 뭐 밤낮으로 압력을 가할 거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다음 정권 뭐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앵커님께서 이태원 참사 언급하시 꼭 좀 한번 짚고 싶은데 윤석열이 최후변론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요구가 북한 지령에 의한 빨갱이 투쟁이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유가족들이 통곡에 또 성명을 내놨습니다.
어쩐지 그때 참사 이후부터 조문도 못하게 하고 제대로 가는 데마다 구구 세력이 왔고 빨갱이라고 공격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윤석열이 지시 내린 거나 다름없다라고. 와, 어떻게 최후변론에서 아무리 지 정권에서 발생해가지고 아무 책임도 안 짓고 뇌진탕 압살하고 뇌진탕이었자고 헛소리까지 막 보여줬던 사람이 최후변론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다시 한번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좀 용납이 안 됩니다, 정말. 그런데 이 명태균 특검법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하고 오늘 본회의 표결을 하는데 오늘 저녁인가요? 네네 오늘 본회의 표결을 하는데 이제 뭐 필리버스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입장입니다. 고민을 해보겠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명태균과 관련된 보균자라고 합니다. 보균자가 있는 반면에 명태균과 연루된 사람 보균자가 있는 반면에 명태균이 보균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나는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고민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저는 그래 바로 그 점이에요. 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들 네. 200표만 넘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자들이 날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보균자들. 네. 그런 사람들은 찬성할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어차피 비밀 투표기 때문에 예. 그거는 공개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뭐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라면은 이제 좀 200표를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아니 나옵니다. 이른바 차도 살인인데 네.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이번에 통과가 법안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 나온 그 시점도 상당히 최상목한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너 이번에도 만약에 헌법을 위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너는 정말 아웃이야. 그렇죠. 이런 압박을 줄 수 있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이제 역학관계로 봤을 때 완전히 이거 우리 손 안 대고 코풀게 생겼네 생각하는 이른바 이제 한동훈 쪽이라든지 비보균자들은 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욱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경원도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나경원 본인이 명태균 피해자로 주장하잖아요.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초기에 어쩐지 내가 분명히 오세훈 앞서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집어졌어. 어쩐지 내가 이준석 앞서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집어졌어.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페이스북에 직접 올린 사람이거든요. 그럼 나경원은 지금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 척, 명태균 특검 반대하는 척 하면서 슬쩍. 왜냐하면 한동훈하고 자기가 대결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가상의 시나리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워낙 교묘하고 교활한 사람이니까요. 진실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윤석열 더 보고 싶지 않지만 이거 하나는 지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이 마지막 카드로 임기 단축 개헌을 꺼내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다루는 언론사가 몇 군데나 되던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걸쳐보려고 하는 데는 다루는 것 같습니다만 다 개무시합니다. 왜? 네 말을 어떻게 믿냐? 그게 가장 큰 겁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이 말한 거 다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다시 복귀하면 임기 단축 개헌하겠다고요? 복귀 택도 없는 얘기지만 그거 복귀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놈입니까? 그 말을 믿겠습니까? 이번에도요. 지금 명태균 녹취로 드러난 사실이 하나 있지요. 말이 많네. 뭐 그 다음에 뭐 안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왜 편집했냐. 뭐 진실을 다 밝혀야 된다. 이거 가짜다 그랬는데 밝혀놓고 보니까 더 센 거 나왔잖아요. 윤상현까지. 그동안 윤상현 뭐라고 그랬어요? 윤상현이한테 다시 한번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라고 얘기한 부분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들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먼저 그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대통령님, 제가 할 말씀 드릴게요. 경남에는 왜 18개 지자체가 있는데 7개나 뺏겼냐면요. 여성표하고 근로자가 5표를 줬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경남에 여성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고요. 부산이고 경북이고 대구는 항상 2-3명이 나왔는데 경남에는 그런 카르텔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맨 마지막 부분. 내가 상현이한테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이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저 나름대로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입니다. 무슨 공천 얘기가 며칠 전에 제가 어디 저 일산에 행사 가는 데면 났길래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저거 좀 보십시오. 야, 저 정말 그래서 세 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지금 저 말을 듣는 순간 애청자님들이 얼마나 끌어오르겠습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잠깐 좀 시키시라고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 욕도 나와야죠. 고 김수미 선생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새끼 이렇게 아니 저렇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저자는 거짓말을 하는데 얼굴 하나 안 변해요. 조금도 망설임이 없고요. 중요한 건 나는 그 당시 공관위원장이 누군지 몰랐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진석이 공관위원장인 줄 알았다 이러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덧입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저 정도면 진짜 몰랐나? 라고 사람들이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하니까 오해할 수 있는 자신의 거짓말을 단순히 그냥 몰랐다, 두루뭉술하게 말하면서 피해가는 게 아니고요. 아주 거짓말에 새로운 거짓말을 덮이는 방식이 이데아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뿐이 아닙니다. 저는 뭐 인원이라는 말은 하진 않습니다. 라고 말한 뒤 1분 후에 바로 인원 이렇게 말하는 거. 아주 새로운 바로 즉시 탄론할 수 있는 거짓말을 그 현장에서 한다거나 뭐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았다 이런 말로 인해서 혹시라도 호도할 수 있게 아주 진짜 질이 나쁜 인간이다. 예. 그리고 아무리 뭐 사적인 통화했다 하더라도 윤상현이 그래도 헌법기관이고 공관위원장인데 상현이 반말하고 걔 공관위원장이 다시 한 번이라는 거 보니까 여러 번 통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정말로 너무나 저열하고 비열한 인간입니다. 근데 거짓말 정말 저는 거짓말할 때 약간 주춤하고 약간 머리도 굴리고 막 이러고 거리낌 없이 해버리고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뭐 너무나 많은 거짓말. 저런 거 볼 때마다 선출직 공직자가 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거짓말. 그런데 그런 걸 문제 삼아서 검찰이 기소를 했잖아요. 다른 누구에게는. 물론 선거 기간 중에 한 거라고 법에 정해져 있어서 그걸 옥죄는 그게 도대체 무슨 어처구니 없는 앞뒤가 안 맞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선거 기간 중에 윤석열은 내 장모는 10원 한 장도 어쩌고 저쩌고 그 거짓말은 왜 그러면은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이 법의 잣대로 뭔가를 몰라요. 좋아요. 선출직 공직자니까.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똑같이 치르게 해야죠. 그런 점에서 윤석열의 저런 뻔뻔함이라는 거에 대해 과연 윤석열을 과거에 찍었던 1600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일부러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639만 4815표더만요. 지금 그분들이 손가락 분지른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근데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덧붙여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미 이제 3월 26일 날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발언 중에 과연 어떤 발언이 허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검찰에게 좀 어떤 발언이 그러면 허위라고 보는 거냐 밑줄을 그어달라. 왜냐하면 1심 판결도 그렇고 검찰 측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쭉 살펴봐서 검찰이 해석한 바에 비추어 보건대 그러면은 이것이 허위라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검찰이 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발언을 가지고 문제 삼아라 라면서 법원에서 검찰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했고 어젠가요? 공소장 변경을 검찰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발언이 무엇이 허위인지 사실 뭐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를 유치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 공직선거법에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뭐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거짓말을 할 경우에 딱 허위다라고 했는데 교유행위 이거를 어떻게 검찰이 만들어낸 것에 해석까지 붙여서 기소할 수 있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발언 자체가 직접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가 어렵고 저는 3월 26일 선고 자체가 이런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무죄 선고가 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날개님, 입만 뻥긋하면 거짓말. 세계 거짓말 대회가 있다면 윤석열 단연 1등 할 겁니다. 기네스북 올라갈 거예요. 풍운아님, 양치기 소년도 거짓말 3번 만에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예. 지금 보면 윤상현이 왜 저렇게 랄지를 하는지도 이제 이해가 갑니다. 같이 죽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얼마나 거짓말했습니까?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봤는데도 이자도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했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어제도 MBC에서 저한테 물어봤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질문 받은 게 한 수십 차례입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제 답변도 똑같습니다. 어떤 김영선 의원을 공천 줘라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창원지검에도 제가 가서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의견하고 들어보시면 금방 판명이 될 겁니다. 수십 번 질문을 했는데도 답이 똑같다. 수십 번 거짓말 한 거죠. 자, 보십시오. 저 말이 맞으려면 이제 정말로 윤석열이 전화를 안 했다. 안 해놓고 명태균한테 한 것처럼 했다라고 한다면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윤석열이 말만 그렇게 하고 윤상현한테 얘기 안 했을 가능성. 그랬다면 김영선이 공천이 됐겠습니까? 그건 더 어려운 과정 아닌가요? 그럼요. 지금 윤석열, 김건희 말에 하면 윤한홍이랑 권성동이랑 실세 중에 실세. 당시에는 완전 찐윤 거의 뭐 3, 4인방 한 그 사람들이 나서서 반대를 하고 있고 김영선은 연고도 없는데 그다음에 심지어 명태균 말로도 카르텔까지 있는데 어떻게 공천을 받습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총력으로 명태균한테 너무나 많은 특혜와 뇌물과 여론조작성 조사까지 받아가지고 선생님으로 모시면서 명태균이 그런데 저렇게 간절히 부탁하니까 그럼 우리가 들어줄게 이렇게 하면서 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김건희 녹취록에 보면 뒤에 윤석열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윤상현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김건희나 명태균한테 윤상현을 전화했냐고 그러면 그 와중에 옆에서 윤상현 그 목소리도 나옵니다. 윤석열 말 듣고는 안 해줬을 수도 있어요. 네. 김건희 전화 듣고는 꼼짝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윤상현이 윤석열을 매기는 거예요. 자신이 못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윤석열, 나는 했는데 저렇게 또 못 들은 척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살려고 윤석열을 매기는 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걸 그대로 써가면 윤석열이는 명태균한테 은인한테도 거짓말을 일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예 윤상현이가 윤석열의 비열한 거짓말쟁이를 폭로하는 거죠. 그렇죠. 이 와중에도 명태균한테까지 거짓말했다. 나한테 전화한다고. 사실 전화도 안 해놓고 네. 아주 나쁜 놈이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윤상현의 행보가 엄청나게 극우 지지자들에게 가서 절하고 뭐 관저에 찾아가고 뭐 그렇게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은 극우 지지자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는 어차피 자기 이속 때문에 이러는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자신은 아무 얘기도 못 들었다라고 얘기한들 아무한테도 이게 들리지 않는다. 네. 그럴 때 검찰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저 윤가들 둘이 대질신문 하면 되죠. 그러게요. 이제 뭐 그렇게 되겠죠. 저도 윤가네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의 윤씨 선생님들에서 윤석열스럽다라는 형용사를 만들었는데 윤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윤 씨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본이 다릅니다. 어쨌든 파평 윤 시대, 해남 윤 시대 그게 영원히 역사 동서고금에 심지어 윤석열스럽다 남으면 윤 씨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썩열스럽다로 이 세상 가장 비열하고 가장 폭정을 일삼는 자라는 뜻으로 썩열스럽다는 형용사가 나오는데 윤을 뺐습니다. 네. 이상철님, 고무호수로 쳐맞다 보면 고무호수가 뒤통수를 타격해서 훈에 손상이 생깁니다. 훈에는 진실과 거짓을 분간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손상을 입었으니 습관적으로 거짓말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또 그렇습니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거짓말이 입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부부 국정 사기단 이렇게 붙인 바가 있는데 이번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기형적이고 불법적인 정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어찌됐든 참 그런 놈들이죠. 한번 보시죠.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거셨답니다.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어떤 입장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건희, 윤석열의 기형적인 정치 공동체가 결국 나라까지 망쳤습니다. 마땅히 죗값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저희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관련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를 폐간해야 한다는 녹취가 나왔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도대체 김 여사의 정치 개입은 어디까지 뻗쳐져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남편의 지위에 편승해서 계속 이런 마술을 각지에 뻗쳤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단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의 캐딜락을 타고 이동했고 정당한 권한도 없이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했다고 합니다. V1이 누구냐는 말이 그냥 나왔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국민의힘 공천에 부부가 같이 관여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형적이고 불법적인 정치 공동체였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죗값을 받아야,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지 뭐 저것만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뭐 지금 드러난 것이 지금 공천 장사, 공천 거래 이 행위이고 모든 것에 다 맛을 뻗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용산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지금 용산을 나오는 데까지 모든 행위 그리고 아직 김건희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으면서 지금도 계속 쉼없이 전화를 돌리면서 지금도 사실은 경호 차장이 윤석열을 자유롭게 만나는 듯한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헌재 재판관에 출석할 때 캐딜락을 타고 이동했다. 그런 것이 지금 윤건영 의원으로부터 제보가 들어와서 보도가 되고 있는 마당에 그러면 그 안에서 김건희랑도 지금도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정치 공동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명태균 특별법 반드시 통과가 돼서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되겠죠.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 명태균 특별법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또 좀 소란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왜 국민의힘 이자들이 난리를 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실 텐데 꼭 그 패널들이 말씀을 재밌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잊어버리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22,000명 넘었는데 지금 10,000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김나영님께서요. 정어리TV 응원해요. 미국 뉴저지에서 잘 듣고 있어요 하면서 US 달러로 $20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 또 힘을 주시니 감사드리고요. 어제 방송 끝날 때쯤 해피맘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더라고요. 해피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어제 있었던 법사위 장면 한번 보실까요? 아직도 내란죄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체포되고 구금되고 희망도 구속되게 계세요. 기다려, 내가 윤석열 목소리 틀어줄 테니까. 김건희 목소리까지 내가 다 틀어줄게. 정례 위원장을 필두로 다양한 송석준이야 공범이야 공범. 여기 계시는 법무부 공범이야 송석준. 이게 나라의 윤석열하고 공범이야 송석준. 대법원 성석준 공범이야. 윤석열 변호인. 성석준 윤석열하고 공범이야. 윤석열의 주범인 홍석준이요. 한번 보여주세요. 윤석열만큼이나 할까? 의사진의 말 하나 못 듣는 주제에 그렇게 말이 많은데 작은 우리는 질서주택을 지키지 못하는 이 법사위가 이게 대한민국 법사위입니까? 왜 내 발언 시간에 그러고 있냐고요? 윤석열이 했어요. 윤석열한테 가서 그런 말 하세요. 여러분들 헌정질서 파괴는 국민들께서 윤석열이었습니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국민들의 국민이 엄중한 다 지켜보고 중요한 있어요. 심판을 받을 거예요. 국민이 지켜보고 국민이 있어요. 이미 윤석열을 심판했습니다. 내가 이럴 때 바로 잡지 못하면은 헌정질서 파괴는 일이 윤석열이 없습니다. 했다고요. 여러분들 윤석열 심판부터 정청래 받게 하세요. 윤석열이 안 둬. 3년 있으면 저 사람들은 안 봐.
아니 3선 정도 되면 좀 잘 윤활유처럼 하게 해야지. 자기가 꼭 발언을 먼저 하려고 그러고 꼭 자기가 TV에 나오려고 그러고. 마지막에 박지원 의원 말씀이 참 너무 길잖아요. 이제 총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려 3년이나 남았다는 게. 진짜. 근데 저 송석준 의원은 왜 저렇게 튀어요? 뭐지? 지금 서영교 의원이 그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3선쯤 됐으면 어떻게 보면 윤활유 역할을 하고 좀 뭔가 징계를 하고 그렇게 국회를 국회답게 끌어나갈 생각을 안 하고 TV에 나오려고 자기만 발언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모습, 튀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실은 이름 한자 나온다 그런 생각으로 자신이 역할은 여기서 해야겠다. 뭐 잡은 거 아닐까요? 다들 각자 어디선가에서 모습을 잡히기 때문에 자신도 3선인데 존재감이 너무 없었던 거죠. 심지어 자신이 법사위야. 그렇다면 내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은 여기구나라는 생각에 한번 저렇게 앵커님 말씀처럼 알지를 한 게 아닐까요? 제가 송 의원을 개인적으로 좀 알거든요. 저희 국토교통부 공무원 출신이에요. 행시 출신이에요. 내가 그거 이력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국토교통부에서 대변인도 했어요. 기자들과의 접촉도 많았어요. 굉장히 대인관계가 무난했던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정치판에 뛰어들면서부터 사람이 좀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 있잖아요. 한쪽 방향으로 좌표를 정해놓고 일부러 그쪽으로 가는 듯한 모습. 그 민경욱이라는 제 언론계 후배인 그 친구가 변하는 모습과 저 송석준 공무원 출신의 의원이 저 변하는 모습이 어른이 키가 클 수도 있구나.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가 분석을 해보면 국민의힘이 급속도로 극우 극단주의화 되는데 정강훈이라든지 손현표라든지 그 일부 왜곡된 가짜 기독교 세력들로부터 압박도 많이 받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낙점을 받아야만이 그나마 열성 지지층들의 선택을 받는다는 불안함이 있나 봐요. 경쟁적으로 극우 극단주의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료 출신들 그래도 예전에 보면 여야 어디나 보면 그래도 최소한의 합리화 품격은 유지하거든요. 고위 관료 출신들이 특히. 그래도 공무원들이 없고 그랬으니까. 근데 오히려 더 저렇게 소리 지르고 더 난장판 피우는데 송석준 지역구가 이천이거든요. 이천이 좀 수도권에서 가장 보수적인 도시로 평가받다 보니까 더 이제 극단적으로 그 사람들 어필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참 안 됐습니다. 그 지난번에 김병주 최고위원 나와서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임종득이 이자도 그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쪽 당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행위들을 해요. 참. 자, 이제는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월 27일, 2월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 진실의 산 정상이 이제 눈에 보이는데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진실의 세계는 참 아름답고 선명하고 그럴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마지막 올라가십시다. 함께 하면 됩니다. 자, 헌법재판관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요. 지난번에 최상목 대행 국회에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좀 흐렸지요. 이번에 안 하면 혼 좀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장면 한번 보시죠. 그때 국회에서 최상목 대행에게 용해인 의원이 존중하겠다 계속 그러니까 그러면 임명하겠다는 거냐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아직 예단을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결정이 안 났을 때니까. 근데 지금 결정이 났고 오늘 아침 반응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그렇게 맨날 존중한다라고 하는데 어때요? 임명하겠죠? 임명을 해야 됩니다. 헌재에서 이 국회 권한 침해라는 것은 이 자체가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만약에 여기서 지체를 한다거나 임명을 하지 않고 계속 뭐 뭉개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이 자체로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으로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뭉갠다? 그렇다면은 이 자체가 또 탄핵 사유 아닙니까? 사실 탄핵 사유가 없어서 탄핵을 안 시키는 것이 아니지만 탄핵 사유를 명백히 추가시키는 거고, 만약에 이런 지경에서도 최상목 권한 대행을 그대로 둔다면 이거는 뭐지? 탄핵 사유를 명백히 헌재에서 말해줬는데 이거를 왜 탄핵을 안 시키지? 그런 의문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최상목은 자신이 뭐 다만 얼마라도 뭐 한덕수 총리라든지 누가 다시 돌아온들 다만 며칠이라도 자신이 있을 수 있다면 여기는 임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신유진 변호사님께 여쭤보겠는데, 지금 이제 최후 변론이 끝나고 평의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8명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면 9명이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변론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변론 종결 후기 때문에 변론 종결 후에 재판관이 추가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별도로 뭐 이 재판관을 반드시 다시 진행되고 있었던, 그러니까 종결된 이 사건에 참여시키겠다라고 하면 변론 갱신 절차를 별도로 열어야 됩니다. 변론을 재개하고.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변론 갱신 절차를 열지 않고 8인의 재판관으로서 이 재판을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론 중일 때 임명이 되면 다시 뭐 처음부터 간다고 하지만 이제 변론이 이제 다 종결됐으니까 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마은혁 재판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평이나 평결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사재판과 좀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재판관이 변경이 되는 경우고, 사실 이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재판관이 추가되는 경우 아닙니까? 보통의 형사재판, 일반 재판 같은 경우 재판관이 변경이 되면 변론이 종결된 후에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다시 변론을 재개해서 다시 변론 갱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경이라는 거는 기존에 이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가 없어지고 새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을 작성하는 사람은 새로 들어온 사람이고, 그렇다면은 변론 갱신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고,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헌법재판소는 이 재판관 변경이 아니고 추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네. 그렇다면 뭐 큰 문제가 없겠네요. 지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BUN님께서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파면 날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그러셨는데 네. 이제 혹시라도 이렇게 새로 오면 파면하는 날짜가 늦어질 거 아닌가, 이런 국민 걱정들이 많거든요. 구인 체제로 평의 평결을 하려고 하면 다시 늦어지지만 다시 변론 해야 되니까. 그러나 8인 체제로 그냥 끝내는 거면, 그리고 8인 중에 6인 이상만 찬성을 하면 인용이 되는 거니까요. 그건 뭐 맞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오늘 뭐 헌재에서 마은혁 임명해야 된다라는 판결뿐만 아니라 선관위를 감사원이 직무감찰하려는 것도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직무감찰한 것도 위헌인데 8대 0으로.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고 군대까지 보내서 선관위를 침탈한 윤석열은 절대적 위헌이다라는 헌재 재판관들의 그 판단이 미리 드러났다라는 해석이 나오네요. 이것도 여러분 좀 주목해서 이 판결도 널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상목이 마은혁 임명할까 안 할까 이거에 대해서는 최상목이라는 현재 지금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잖아요. 대통령 그리고 총리의 권한대행.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아마 최소화하려고 그런 얘기 듣는 걸 최소화하려고 그래도 의식을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번 국회가 의결을 해서 보내온 거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두 사람만 하고 한 사람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뭐 안 하고 또 나머지 일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서 넘어갔지만 그때 이게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거다라는 얘기를 그래도 많이 안 들은 그런 안건들만 골라서 갔다라고 본다면 이 건은 헌재가 결정을 해준 거를 다시 본인이 거부한다. 이건 너무나 정치적인
결정 아니냐. 그리고 너무 한쪽 편을 드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100% 들을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아까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이 얘기는 임명을 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지금 현재 그 결론 내용을 보면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임명을 해야 된다. 임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걸 네가 임명하라고 안 하고 할 그런 권한이 없다. 이런 판결인 거죠. 다만 이번에 이제 그 청구인 쪽에서 그런 것도 신청을 하기는 했어요. 아예 헌법재판소가 임명을 해버리는 건 어떠냐. 근데 헌법재판소가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렇죠. 이게 임명 자체가 대통령이 어쨌든 대통령이 한다,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바로 그 지위를 그러니까 지위를 바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헌법재판소가 무리해서 인정하는 것 그렇게 해서 빨리 구인 체제로 회복하는 것 이것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한 판단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탄핵은 그렇다 치고 또 나머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사실 한덕수 예. 한덕수 탄핵 심판도 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도 변론 제기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변론이 끝난 네, 사건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네. 이제 추후로는 이제 가능하고 네. 예. 아무튼 적어도 윤석열 파면과 관련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윤석열 파면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 중순들을 많이 예상하시는데 뭐 어제도 몇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대체로 3월 11일 주간 그렇게들 예상하시죠. 3월 7일 예상하는 분도 계시고 3월 11일이 화요일, 14일이 또 금요일. 왜냐하면 화요일 날 최후 변론이 끝났으니까 그때부터 2주 잡으면 3월 11일이고 대체로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박근혜 노무현 때는 금요일이었으니까 이번에도 금요일이면은 3월 7일이나 14일인데 여유 있게 2주 잡고 3월 14일 가능성 이렇게들 보시더라고요. 윤경호 소장님은 언제쯤으로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히려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의라는 게 이미 변론에서 나온 양측의 입장을 쭉 듣고 8명의 재판관이 함께 하나하나를 정리해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안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가 됐느냐 안 됐느냐 몇몇 것들이 그거니까 너무나 명료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지 않다. 그런 점에서 논란이 길지 않으면 당연히 평의 기간이 짧아지는 거고요. 그 기간이 짧아지는 거와 함께 전 중요한 게 최소한 30년 이상의 판사로서 법률가로서 소임을 다한 사람이라면 본인이 입장이 보수냐 진보냐 또는 이런 표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극좌냐 극우냐 이런 걸 떠나서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느냐 안 됐느냐만을 놓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8대0 만장일치의 결정이 나올 거고 그리고 빨리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희님 3월 14일 결혼기념일 쌍축하 받고 싶어요. 그러셨는데 신윤진 변호사님은 언제로 예상하세요? 저는 3월 중순까지는 너무 길다. 왜냐하면 지금 뭐 다른 사건 같은 경우도 11일 이 정도였는데 지금 2월 25일에 변론이 종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일주일 7일이면 3월 4일이고요. 그리고 최대한 잡아도 2주면은 1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월 7일 사실은 이 3월 7일로 잡는 것이 굉장히 저는 그것도 굉장히 후하게 준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대선 때문에 3월 7일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좀 껄끄러지지 않느냐. 이거는 선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평의를 할 때 그렇다면 이거를 일부러 결론이 났는데 이거를 대선을 날짜를 맞춰야 되니까 우리 결론이 났지만 이 선거를 좀 늦춥시다. 이런 게 말이 과연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의가 다 끝나면 즉시 선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최재형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재형 전 감사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 여기까지만 봐도 된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봐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파면이다. 간단하게. 다른 결론은 있을 수가 없고. 간단하게. 체포 여부는 네. 따질 필요도 없다는 헌법학자들 분석이 많습니다. 국회에 보냈으면 끝. 근데 그러면은 이제 헌재에서 네. 선고를 언제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되게 네. 언제쯤 알려줍니까? 보통 선고일 2, 3일 전에 알려줍니다. 그동안 노통 박근혜 때 2, 3일 전에 통지를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의가 끝나면 그 즉시 언제 선고하겠다라고 알려주고요. 그 2, 3일 동안은 작성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대선이 5월 뭐 7일 그쯤에 있으면은 대선 기간이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거를 미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평의가 끝나면 즉시 언제 선고하겠다 기일을 발표할 것이고 3일 그러면 후에. 헌재가 선고일을 공지한다라고 네. 하는 것은 결국은 끝났다. 전원 일치로 의견이 모아졌다. 네. 이렇게 보통은.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당시 때도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평의를 했다고 해요. 평의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다 맞춰가면서 이것을 조율해 가면서 하는 기간이 뭐 11일 그 정도 걸린 것이기 때문에 기본 사건은 딱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명료합니다. 과연 이게 파면 사유인지 아닌지 너무 명료하고 이거 전 국민이 지켜봤는데 이제 와서 헌재가 고민을 길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도 3월 7일 딱 네. 10일이거든요. 네. 노통 때 10일 걸렸으니까 3월 7일. 더더구나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에 경제 성장률 무려 0.4%를 낮췄습니다. 1.9%에서 1.5%로. 이건 그러면서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그 말은 이창용 총재가 헌법재판관들한테 빨리 탄핵시켜주세요라고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거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헌재 재판관들도 너무 극심한 위협과 어떤 폭동 걱정도 있으시고 본인들도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쟁점이 거의 없을 거라고. 오늘 제가 아까 소개한 것처럼 감사원이 평화적으로 직무 감찰하는 것마저도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하셨는데 군대까지 보내가지고 장악을 하고 또 부정선거라고 헛소리를 계속 헌법재판관들한테 했으니 헌법재판관들이 아마 인위저는 지금쯤 평의하면서 위헌 결정을 파면 결정을 사실상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월 7일 간절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이자는 그야말로 국민의힘 완전 자신의 그 찐 구구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페이스북에 직접 올렸더라고요. 친구야, 미안하지만 파면이다. 미안하지만 파면이다. 네. 찐 구구 친구에게 미안하지만 이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에도 또 조갑재 씨, 정규재 씨가 직접 나서서 이건 무조건 파면해야 된다. 이거는 이념을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이념을 넘는 판단이고 이것에 맞습니다.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자들은 그야말로 헌법 파괴 세력이다. 딱 이렇게 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헌재 구성에 8명 또는 9명의 헌법재판관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재판관 밑에는요. 아마 수십 명의 연구관, 정확한 모르지만 연구관들이 이번 변론에서 나온 여러 논리적인 문제점, 그다음에 이게 헌법과 법률에 어떻게 위배가 되는지에 대한 촘촘한 연구를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 연구 결과를 재판관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고 그게 평의 과정에서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명의 머리에서만 판단해서만 이게 결론이 집약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연구관들의 일종의 집단지성이 다 모아지는 거다.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부산이 대위님 재밌는 거를 보내주셨네요. 37 망통. 망할 망자. 대통령 할 때 통자. 37 망통. 37 망통, 저는 바로 그게 떠오르는 38 광땡이 떠오르는데요. 3월 8일부터는 대한민국의 빛이 살아난다. 37 망통, 38 광땡.
요거 우리 백운기 TV 조로 이창 명주 다음으로 밀어야겠는데요. 헌법재판관님들 네, 3월 7일. 제발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37 망통 38 광땡. 3월 7일 아니 그러니까 입니다. 이 재판관님들에게 3월 7일 호소해야죠. 37 망통. 망통 뜻을 잘 모르는 애청자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윤경호 소장님은 알아요? 저는 알죠. 오, 그래요? 착하게 착실하게 생긴 껴 있고 이래서 네. 저 인용을 못 하겠어요. 아, 뭐 따라지 그 이런 거. 게임, 예. 그게 땡뭐 이러잖아요. 네. 섰다? 네, 섰다. 섰다. 네. 그런 오락에 있는 거죠. 자, 끝으로 잠깐 한 가지 짧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한동훈이 슬슬 채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한동훈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지만 첫 번째는 물론 될 리도 없지만 어떻게 검사 출신을 또 맡깁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좀 염치가 있고 양심이 있어야죠. 윤석열이 나라를 이렇게 망해 놓았는데 자기가 나오려면 저 정치 공부하고 나올 생각을 해야지. 지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윤석열 아니면 왔습니까? 마지막에 윤석열이하고 좀 싸웠다고 그것이 어떤 훈장이 됩니까? 그런 양심도 없는 자가 나와서 무슨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까? 정말 기본이 안 된 놈들입니다, 이 자들은요. 그런데 지금 뭐 해보겠다고. 그 이유는 몇 가지 있죠. 지금 보니까 강력한 경쟁자들이 명태균한테 다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으니까 해볼만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뭐 책을 하나 냈더라고요.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민이 먼저라고 생각하면 제발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 또 자기 자랑이 99%고 90%고 한 10%는 또 이재명 대표 비판하는 거 나왔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도 계엄을 할 거다 이런 거를 썼나 봐요. 참, 그러니까 이재명 아니었으면 윤석열, 한동훈 이자들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가 자서전에서 뭐 대표님이 그 유죄 막으려 계엄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합니다. 저기에서 뭐가 개입니까 똥입니까? 뭐가 똥이죠? 뭐가 똥이죠? 네. 개 눈에는 똥만 보이는 거죠? 네. 네. 지금 개똥 같은 소리. 원래 영어로는 bullshit이죠. 네. 그건 소똥 아니에요? 그 참 한동훈 정말 점수를 스스로 엄청 까먹어 버린 겁니다. 이 비상계엄을 반대한 거 신속히 그걸 자기 책에도 자랑해놨다는데 그걸로 최소한의 양식을 해도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하는 평가를 입을 받았는데 그러면 복귀해서 예를 들면 이재명이 계엄을 할 사람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차라리 이제는 여야가 대화를 해야 될 시간이고 이재명과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은 이재명도 나도 잘했다. 이렇게 시작했으면 예를 들면 국민들도 그렇고 범야권 지지자들도 그렇고 그래도 한동훈은 최소한의 양식은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비상계엄을 합니까 이재명이. 아니 근데요, 지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마지막에 이 써놓은 거는 제가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을 이끌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떠한 일을 해왔고 어떻게 인생의 경력을 살아왔고 그렇죠. 이러이러한 곳에 안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전을 이끌겠습니다 여야 되는데 아니 지가 평생 20몇 년 검사질밖에 안 했던 바로 친구가 그거예요. 검사 경력을 싹 빼고 네, 거기 한번 다시 한번 목차 보여주세요. 그거부터가 저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하는 건데 검사가 하나도 안 보여요. 지가 검사하면서 했던 폐악질 얘기를 들을까 봐 그랬는지 아니면 윤석열에 이어서 또 검사? 이 얘기가 겁나서 그랬는지 그건 그러면 한동훈 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디 별에서 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저는 진짜 딱 한 말씀만 드리면은 한동훈이 사실은 그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전화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국회에 가면 죽는다, 뭐 죽는다라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 사실 이재명 대표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박주민 의원이 들어오라고 했고 자신을 살려준 사람이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입니다. 자신을 살려준 사람을 향해서 자기가 지금 살만하니까 계엄 이제는 해제됐고 다시 계엄이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바로 뒤에서 칼을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왜 체포 명단에 있었는지 알겠다. 자신을 그렇게 키워줬던 윤석열한테 뒤에서 딱 칼을 꽂으려고 하니까 그래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너만큼은 꼭 찍어낸다라는 윤석열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구나.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 한동훈 저자도 거짓과 위장과 이런 것에는 남한테 뒤지지 않죠. 그렇죠. 에? 뭐 가린 게 많잖아요. 뽕도 많고. 에? 지금도 보면 가슴뽕, 어깨뽕 막. 머리 스타일이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 보면 참 희한합니다. 보통 사람도 머리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다가 변경도 되는데 세간에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이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헛발질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기는 있나요?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윤석열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박근혜를 탄핵시킨 장본인이라고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고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힘을 갖고 뭐 문재인 정권에 대드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뭐 국민의힘에서 집결해서 총장님 우리 당으로 와주십시오 모셔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스토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한동훈은 그런 게 없이 지금 마냥 자신이 나오는 거는 검찰을 믿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오세훈하고 홍준표 쳐주겠지? 그리고 검찰과 연결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복윤자들이. 그거를 자신을 지키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동훈 편을 들어야 돼. 많은 복윤자들이 또 한동훈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죠. 윤석열에서 보여줬지만 요즘은 지지율이라는 게 깡패잖아요. 여론조사의 이제 함정이죠. 윤석열이 그거 가지고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아까 제가 1639만 명이 속았다고 드렸지 않습니까? 한동훈이한테 적용할 수 있는 얘기 제가 가끔씩 합니다만 여론조사에요. 인지도, 선호도, 그리고 적합도 이렇게 나눠서 보잖아요. 인지도는 한동훈이가 그동안에 뭐 노출이 많이 됐으니까 뭐 어느 정도 높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다음에 선호도와 적합도로 넘어가서는 냉정한 평가가 있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검사만 했던 자가 지 검사 경력 싹 지우고 저 정치할랍니다라고 나오는 것부터가 이 싹수가 노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나왔을까? 아까 앵커가 잘 지적하셨어요. 홍준표, 오세훈 뭐 등등등등이 지금 명태균 특검 되는 순간 다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 누가 남아요? 인지도 면에서 그래도 지가 제일 높지 않느냐라는 착각을 하고 지금 나왔겠지요. 뭐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오죽하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어제 방송에서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이 비상계엄한다는 그런 망상 같은 소리를 쓰면 어떡하냐고 이 김재원이가 지적을 하더라고요. 김재원도 실언하네. 예. 실언. 김재원이 이제 모처럼 제정신 얘기한 게. 친윤계니까 한동훈이 싫어서 한 이야기했지만 그 김재원도 얼마나 또 이재명 음해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런 김재원마저도 김재원 최고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한동훈을 까는 거죠. 한동훈이 비상적인 사람이라고 깔라고 그러는 건데. 한동훈이 조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김재원 최고는요. 더 말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잠시 제정신 돌아온 거 아닙니까? 아니 항상 이쪽인 것 같으면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니까. 아유.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한동훈 얘기 좀 더 해볼 텐데 정말 언제까지나 이렇게 가치 없는 얘기를 해야 되는지 답답합니다. 뭐죠? 요 방송 끝나자마자 네. 국민의힘 앞에서 위원정당 해산 청구 헌법소원을 저희가 제기합니다. 네. 이게 법상 정부만 위원정당 해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정부가 그걸 부작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부작위로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참정권이 지금 행복초권이 침해됐다. 왜 위원정당 해산 청구를 안 하느냐. 통합진보당보다 더한 국민의힘인데 그래서 12시 반부터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변호사들 많이 오십니다. 위원정당 해산 촉구하는. 네, 그러니까 정책 내용은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다가 현 정부가 위원정당인 극우정당 위원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해산 청구를 안 하고 있다. 그 부작위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헌법소원으로 예. 여러 법률가들 검사 모임과 민생경제무소 공익법률위원회가 공동으로 하여튼 우리 안진걸 소장님 열일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격려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우리 강기정 광주광 기자님이 안진걸 TV 민생식당 오셨는데 백운기 TV 꼭 출연하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하시죠. 예, 한번 모셔야죠. 지난번에 연락을 한번 받았는데 우리가 잡혀 있어가지고 또 지방에서 올라오는 거라서 일정 잡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5.18 민주광장을 지켜내셨잖아요. 그래서 결연하게 싸우시겠다고. 오늘 2부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민주당에서 대변인도 하셨던 최인호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산에서 출구조사에서 압승을 거두는 걸로 예측이 됐는데 600 몇 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 심정은 어땠을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부정선거 주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슬아슬 떨어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예,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윤경호 소장님, 신유진 변호사님, 안진걸 소장님 감사드립니다.